안녕하세요. 전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몇 년 전부터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니던 직장 정리하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어요. 가급적 오래 일을 하고 싶었지만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원을 감축하게 됐습니다. 요새 평범한 집에서 외벌이하면서 아이들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고 싶었지만 세상 일이 꼭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결과가 어찌 됐든 이런 상황에서도 제 아이를 위해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전업주부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업이라고 해서 결코 여유로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저희 집처럼 한창 자라나는 아이가 있는 집은 사람에 더해 아이 교육 문제까지 정말이지 쉴 틈 없어요. 비록 평범한 집안이지만 누구에게나 내 자식은 평범할 수 없는 법이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아야 하는 소중한 아이들이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당연히 부모인 저와 남편 입장에선 제 아이가 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자식 가진 분들이시라면 내 자식이 남에게 홀대받는 모습 보면서 평정 유지하긴 결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껴주어야 할 아이의 친할머니에게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사과하세요. 당장 우리한테 사과하시라고요. 너 지금 네 어미 앞에서 도끼는 뜨고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지금 어머니가 제 앞에서 버르장머리 우는하게 생겼어요? 그러는 어머니야말로 나이 드실 만큼 드신 분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치사스럽게 어린애들 편애하고 차별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먹을 걸로 손잘 이렇게 서럽게 만들어요? 먼저 경우 없이 행동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들어요? 얼핏 듣긴 저희 남편이 정말 대단한 폐륜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들리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맹세코 저희 남편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누가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괜한 사람한테 싸움 걸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죽했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모친한테 저렇게 핏대까지 세워가며 대들었겠습니까? 그간 참 많은 사연들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로선 정말 참을 만큼, 아니 참아야 할 것 이상으로 참고 또 참은 결과가 바로 저거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새끼 가슴에 상처 남기는 사람인데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아무리 남편의 어머니라고 해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도대체 저희 부부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집안에 이렇게까지 큰 소리가 난 건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께서 제 사연 들어주시고 정말로 저희 부부가 한 행동이 지나친 일이었는지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당시에 전 직장인이었어요. 남편과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인연을 맺게 됐죠. 사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일로 만난 사람이라는 게 서로 입장 차이로 부딪힐 일도 적지 않고 마음 상할 일도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주위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죠. 자칫하면 큰 소리가 나올 법한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분위기를 환기할 줄 아는 갈등 조율의 소질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저도 일하면서 몇 번이나 다른 직원들 실수 때문에 손해를 보게 돼 얼굴 붉힐 만한 상황에서도 중간에서 남편이 얘기를 잘 해줘 도움을 받은 적이 여러 번이었고요. 여러모로 회사 내부에 문제가 적지 않아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저희 결혼 전에 이직에 성공해서 훨씬 좋은 조건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됐다는 것이 저희 가족에겐 참 잘된 일이죠. 어찌됐든 썩 좋지 못한 곳이라 해서 꼭 나쁜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닌 모양이에요. 그 속 많이 썩었던 직장에서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됐으니까요. 같은 직장의 직급도 비슷했고 둘 다 수도권 4년제 대학 나와 집안 형편도 크게 차이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어느 한쪽이 크게 튀는 것보단 고만고만하게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집안에 큰소리 나지 않고 잘 산다고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거기 동감하시는 분이었고
저도 서로 비슷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 공감대가 많은 남편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연스레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결혼 정년기에 접어드니 당연히 남편과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됐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선 남편을 처음부터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편 성격이 어른들 잘 대하는 싹싹한 성격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둘 중 누구 하나 크게 조건 처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귀한 딸 자식 시집 가서도 시댁한테 트집 잡힐 만한 일 없을 거라고 어느 정도 마음을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물론 사위 될 사람이 장인 장모님 처음 인사드리는 것과 며느리 될 제가 시부모님 될 분들 처음 인사드리는 것에 무게감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솔직히 제가 남편 쪽에 딱히 뭐 꿀릴 만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당연히 결혼 반대니 이런 건 생각조차 해본 적 없습니다. 남편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별소리 한 적 없었으니 자연스레 큰 갈등 없이 결혼하게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처음 남편 부모님, 즉 지금의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정확히는 시어머니 쪽의 태도가 다소 고압적으로 느껴졌어요. 형택이랑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네. 그러면 아이 낳고 나서까지 다니긴 힘들겠네. 아버진 사기업 다닌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시라고? 네, 맞아요. 형제들 직장은 어떻게 되나? 집안에서 전문직 직종 종사하시는 분은 따로 안 계시고? 서로 결혼 얘기까지 오가고 있었으니 대략적인 인적 사항은 웬만큼 오갔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신상이라도 파는 것처럼 집요하게 캐묻는 시어머니셨어요. 특히나 소위 사자 직업이라고 불리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친인척이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평범한 집안에선 어쩌다 한 명씩 그런 사람 지인으로 둘까 말까지 사실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직종은 아니잖아요.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다들 비슷하게 회사 다니고 있고 어찌되었든 제가 알기론 저희 집안에 의사, 검사, 판사 이런 분들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대번에 실망스러운 기색이 역력한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래도 살면서 의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그런 귀한 일하는 사람들 아는 인맥 있으면 사는데 참 도움이 되고 그러는 건데. 대놓고 아쉬운 티를 내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솔직히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왜 저러나 싶기도 했어요. 제가 알기로 남편 집안이라고 뭐 저희 집 친정과 크게 사정 다르지 않거든요. 그때 문득 남편이 지나가듯 했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자기는 형제는 형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했지? 2년 전에 결혼했는데 아직 조카는 없고 형수님이 우리 본가 근처에서 얼마 전에 소아과 개원하셨어. 그땐 그냥 집안에 의사를 직업으로 삼는 분이 계시구나. 그러고 그냥 넘어갔죠. 물론 공부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인 건 맞지만 제가 의사하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남의 직업에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편이 아니기도 했고요. 혹여나 나랑 같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가족으로 엮이게 되면 그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그거 말곤 제가 그렇게 딱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인가 싶기도 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사시든 나쁜 일 하지 않고 떳떳하게 자기 밥벌이 하고 살면 그만이지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던 대화가 그제야 퍼뜩 떠올랐습니다. 한편으로 그 상황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친정과 비교해도 특출나게 내세울 것 없이 고만고만한 집안인데 시어머니께서 왜 저렇게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나 했더니 당신 딴엔 이미 한껏 눈높이가 올라가 버렸던 겁니다. 사실 아주버님 되시는 분도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시는 분이시거든요. 공무원 생활하다가 사기업으로 옮겼다곤 하기는 하던데 일반 직장인들 평균보다 연봉이 약간 높은 것 외엔 딱히 눈에 띌 만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 아들이 며느리감이라고 의살떡하니 데려왔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선 그게 참 자랑거리가 되셨던 모양이에요. 솔직히 당신 큰아들 조건 생각하면 넘치는 조건에 며느리가 들어온 건 맞는 거겠죠. 보통 여자 의사라고 하면 선 봐서 더 좋은 자리에 시집가는 것도 어렵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사자 전문직 며느리를 봤으니 그 욕심이 저한테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제 입장에선 솔직히 당황스럽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큰며느리가 의사면 의사인 거지. 그로 인해 한껏 높아진 시어머니 기준을 제가 충족해 줘야 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제 나름대로는 사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제 밥벌이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여에 떨어지는 듯한 며느리 대우받는 기분이 들어서 저도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렇게 치면 저희들 시어머니 뭐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질 상황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 문제로 언짢을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저로선 예상치 못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언감생심 자식 결혼하는데 별로 크게 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닌 주제에 그렇게 고고하게 제게 점수를 매기고 있으니 같은 식구인 시아버지가 도리어 제 눈치를 보셨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툭툭 한마디씩 던지실 때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눈치를 주겠다고 쿡쿡 찔러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입을 막는데 크게 소용은 없어 보이는 걸 보면 평소에 집안에서도 시아버지보다 시어머니 발언권이 크겠거니 하는 건 짐작이 갔습니다. 제 모친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구는 걸 보고 남편의 표정도 점점 굳어갔어요. 급기야 아예 남편이 대놓고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우리 집이 뭐 크게 내세울 거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 들으면 웃어요. 아니 얘는 내가 뭘 그렇게 뭐라고 했다고 벌써부터 자기 색시 편드는 것 좀 봐. 남편이 대놓고 그렇게 면박을 주니 당신도 무안하긴 하셨는지 그제야 전문직이 어쩌고 사자가 어쩌고 하는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제 기분이 얼마나 찜찜했겠어요.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모자란 사람 취급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시어머니 될 분 처음 만났는데 첫 만남에 취급이 이러하니 괜히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아 속상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눈에 띄게 기분이 저조해진 절 보고 남편이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미안해 주영씨. 기분 많이 상했지? 설마 아니 어머니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영씨한테 대놓고 저런 소리 할 거라군. 내가 정말 미안해. 남편이 거듭 사과를 하는데도 한 번 상한 마음이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저를 붙들고 구구절절 자기 집안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가 형수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좀 유난스럽게 굴긴 했는데 설마 나한테까지 그런 기대하고 계실 줄은 나도 몰랐지. 내 입장에서야 주영씨 같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게 감지덕지할 상황인데 당신 아들 처지 생각 못하고 저렇게 나오실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래도 미리 힌트라도 좀 주지 그랬어. 어머님께서 형님 되실 분 의사라고 그렇게 유난스럽게 좋아하시는 거 미리 알았으면 나도 마음의 준비라도 좀 했을 거 아니야. 실은 나 형이랑 그렇게 사이 좋은 편 아니거든. 어차피 결혼해봤자 우리랑 형이랑 자주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형수야 더더욱 그런 일 없으니까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 지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라도 생기고 나면 당연히 교류도 더 잦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마다 저런 일로 부딪히게 되면 그것도 골치 아픈 일이잖아.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머니 저렇게 나오실 줄 몰랐으니까 이번에야 당하고 넘어간 거지. 또 저러시게 내가 놔두겠어. 그리고 애초에 어머니가 저렇게 콧대 세울 입장이 되기나 해. 우리 집 볼 거 뭐 있다고.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제게 사정사정 하다 못해 자기도 그만 열불이 뻗쳤는지 제 모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까지 얼토당토 않게 제 직업 가지고 걸고 넘어질 것 같으면 아주 가만두지 않을 요량이었는데 다행히 남편까지 그런 허황된 생각을 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사실 그게 맞는 거죠. 결혼 준비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하던데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굴려보긴 했지만 또 이런 식으로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마 온 집안 분위기가 저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았으면 결혼 자체를 심각하게 재고해 봤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가족들 입장에서 보기에도 시어머니 행동이 지나쳤나 싶었는지 심지어 시아버지께서도 남편 통해 넌지시 사과의 뜻을 전해오셨어요. 내가 어머니 당신한테 허튼 소리 못하도록 아주 단단히 일러놨으니까 앞으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아버지도 세하게 당황스러웠겠다면서 어머니한테 잘 말씀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또 이런 문제로 당신 애먹이시진 않을 거야. 여전히 조금의 앙금이 남아있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적극적으로 제 편 들면서 마음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애쓰는 게 안쓰러워 보이긴 했습니다. 솔직히 저 사람 입장에서도 봉변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인데
제가 자기한테 시집 온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소리 듣고 있을 이유 없다는 건 그 사람도 잘 알고 있었겠죠. 어찌됐든 결혼해서 같이 살 남자가 전적으로 제 편을 드는데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다 한들 그 이유 때문에 저 사람과 갈라지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 결혼 준비하면서 같은 문제로 저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시어머니셨습니다. 남편이나 시아버지나 어지간히도 시어머니 잡돌이를 했겠거니 싶었지만 뭐 들을 만한 소리 들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의는 꼭 젊은 사람 쪽에서만 지켜야 하는 건가요? 자식뻘을 대하는 일이라고 해도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분명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걸 먼저 깬 건 시어머니 쪽이었으니 부디 좋지 못했던 첫인상이 끝까지 가는 일 없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결혼이 가까워져 오면서 다른 시댁 식구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문제의 그 의사라는 손윗동살 포함해서 말이죠. 형님의 첫인상을 말하자면 한마디로 공주님 같았어요. 뭐 그게 미모가 뛰어나서 이런 표현을 쓴 건 아니었고요.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습니다. 온 식구들 식사 자리에 하다못해 수저 하나, 물컵이라도 하나 나른다고 다들 분주한데 얌전하게 소파에 나부시 앉아 밥상 다 차려지기만 기다리는 형님이었죠. 솔직히 나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30 넘어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하는 행동으론 제 기준에선 다소 사회성이 떨어져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슬쩍 보니까 제 형수 보는 남편 눈길도 그리 곱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남편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큰며느리를 아주 살뜰하게 챙기는 시어머니였어요. 큰애야, 너 좋아하는 보리굴비 쪄왔어. 병원 일 한다고 힘들 텐데 이런 양분 많은 음식들을 잘 챙겨 먹어줘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일일이 굴비를 당신 손으로 정성껏 발라 형님 밥상 위에 얹어주시는 시어머니셨죠.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입안으로 옮기고 있는 형님 모습을 보자니 저둘 사이가 고부지간인지 친정엄마와 딸 사이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천천히 조기를 씹는 형님을 보는 시어머니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주변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둘만의 세상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니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싶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시어머니 처음 만나고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상태여서 더 그렇게 고깝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지만 결혼해서 살면서도 시어머니나 동서와 감정적으로 그리 가까워지진 않겠다는 직감이 왔어요. 실제로 결혼 후에도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됐고요. 예상해 보건대 잘난 의사 며느리 본 걸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기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뭐 세상의 인식이라는 게 아무래도 공부 많이 하고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의사 같은 전문직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긴 하죠. 제 자식 의사 만들겠다고 기를 쓰고 붙여서 뒷바라지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고요. 하지만 그건 자기 자식들 얘기 아닙니까? 며느리라고는 해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의사라는 걸 꼭 자기가 의사 만들어 놓은 것처럼 자랑스러워하는 시어머니 모습은 조금 우습다 못해 약간은 기괴해 보일 정도였어요. 자식에게도 저렇게까지 집착하지 않는 친정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더욱 희한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당연히 의사도 못 되는 사기업 평사원 며느리야 그런 시어머니 꿀 떨어지는 애정의 대상이 되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의 시어머니 사랑 바란 적은 없지만 그래도 눈에 띄게 둘 있는 며느리 취급이 판이하게 다르니 빈정이 상하지 않기가 더 어려웠죠. 결혼 초반엔 막내 며느리와 가까워지겠다는 핑계로 절 불러내서 이것저것 구슬땀 흘려가며 밑반찬 만들게 해 그거 고스란히 형님네로 가는 걸 보군 그 다음부턴 저도 시어머니 적당히 대하기 시작했어요.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만날 받아먹는 사람 따로 있나요? 저도 제 집에서 귀한 자식이에요. 그렇게나 의사 며느리 공부만 하느라 제대로 할 줄 아는 음식 하나 없어 끼니 제대로 못 챙길까 걱정스러우면 다른 며느리 손 빌리려 들 것이 아니라 혼자서 하시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저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니 적절한 핑계 대가며 시어머니 호근으로 당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저희 부부에게 아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시댁에서도 첫 손자였고요. 남편이나 시아버지나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에 저까지 뿌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죠. 그러나 벌써 저보다 2년은 먼저 결혼해서 아직 아이 소식이 없는 형님 얼굴은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큰애한테도 금방 좋은 새 소식 생기겠지. 아직 나이 젊고 건강한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보통은 결혼하고 몇 년씩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며느리 쪽에서 시어머니 눈치 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물론 그게 잘 됐단 소리는 아닙니다만 우울해하는 형님 옆에서 오만 눈치 다 봐가며 달래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것도 첫 아이 임신해서 다른 가족들 축하를 받고 있는 저 보란 듯이 둘이 얼싸안고 그러고 있는 꼴을 보니까 참 어지간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나 형님이나 저한테 임신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질 않았고요. 네, 저도 알아요. 요새는 아님 워낙 문제가 되는 가정이 많다 보니 그걸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다는 것도요. 그런 분들한테 먼저 아이 임신했다고 유세 부릴 생각 같은 거 전혀 없어요. 저 그 정도로 공감 능력 떨어지는 사람 아닙니다. 그 소식 시댁에 전하기 전에 걱정했던 건 저였어요. 아직 형님 댁에 아이 소식 없는데 내가 먼저 임신했단 소리 하면 많이 신경 쓰이실 텐데. 무슨 당신이 그것까지 걱정을 해. 당신까지 보태지 않아도 큰며느리 귀해 죽는 어머니가 어련히 알아서 챙기지 않으시겠어. 당신은 그냥 당신 몸만 우리 아기 생각만 해. 그런 제 걱정을 오히려 싹둑 잘라는 것이 저희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형님 부부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저 서로 서먹하고 교류가 많지 않은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시집 와서 직접 이 집안 꼴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남편 입장에선 형님 부부 좋게 생각하기가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도 장남이라고 아주버님과 은근히 차별을 당했다고 하던데 결혼해서 며느리한테까지 저렇게 유난을 떠니 남편 입장에선 맺힌 게 많았겠죠. 예, 너도 참 그렇다. 너희 형님 아이 문제로 속 썩는 거 뻔히 알면서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만 슬쩍 얘기해도 될 것을. 어지간히 좀 해요. 그게 지금 임신한 며느리한테 할 소리예요. 고생했다고 축하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 사람이 무슨 죄 졌어요? 집안의 경사를 전하는 소식에도 저부터 타박하고 드시는 시어머니 말에 남편이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솔직히 그 말 듣고 가뜩이나 임신 초기라서 신경이 예민해져 있던 판에 울컥했는데 남편이 저렇게 전적으로 제 편 들어주지 않았으면 앙금이 오래 남았을 겁니다. 시어머니 태도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지만 내 남편이 전적으로 내 편이라는 것이 그렇게 든든하게 느껴질 수 없었어요. 상황이 이러하니 며느리 임신했다고 좋은 대접도 못 받는 시댁에 발걸음이 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선 다들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며 임신한 저 입에 맞는 음식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시는데 제가 굳이 형님이랑 시어머니 앞에 가서 기분 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태교도 남편이랑 친정 식구들이랑 했지 시댁엔 딱히 기대하는 거 없었어요. 그래도 집안 첫 손자인데 뱃속에 들었을 때부터 형님과 차별 대우 당하며 우리 아이까지 홀대하는 것만 같아 그만 정이 뚝 떨어졌죠. 다행히 임신 기간 중 겪었던 이러저러한 일과는 상관없이 우리 아들인 태준이 건강하게 태어나 줬습니다. 살아오면서 느낀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었죠. 부모가 돼야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던데 자식이라는 게 이렇게 부모 가슴 찡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였다는 걸 알았다면 친정 부모님께 진작 더 효도할 걸. 제 생살 찢고 나온 자식인데도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있는지. 사랑하는 아이를 얻은 기쁨으로 남편과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서로 바라보는데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평범한 사람이니 대단하게 값지고 귀한 것 해주진 못했어도 내 아이 사랑하는 마음만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는 심드렁하긴 했지만 시아버지도 우리 아이 아껴주셨고 저희 부부와 외가 사랑 듬뿍 받으며 아이는 별 탈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줬어요. 그러고도 몇 년간 형님 댁에 아이 소식이 없었죠. 그 사이에 시아버지께서도 아무로 짧은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시고 이제 시댁에 유일하게 남은 어른은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형님 댁이랑 반반씩 나눠 시어머니 생활비를 도와드리게 됐어요. 남편 입장에선 어릴 적부터 형과 차별 대우 받아온 데다 아내인 저의 자식까지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어머니 도와드리는 게 영 못마땅해 보였지만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경제력도 없이 기운이 축 처진 시어머니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드디어 형님 댁에도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혼 7년 만에 형님이 임신에 성공하신 거예요.
그 소식 전해 들은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온 동네에 형님을 들쳐업고 자랑이라도 나설 기세였습니다. 아이고, 그네 고생했다, 고생했어. 세상에 이런 경사가 다 있나. 장하다. 고생했어, 아가. 예상이야 했지만 당연히 우리 아이 생겼다고 얘기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반응이었어요. 결혼해서 그쯤 살고 보니 저도 이제 인이 바뀌어 그런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요란을 떨어도 그러려니 싶었어요. 무엇보다 형님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초를 치고 싶지도 않았고요. 다소 눈치가 없고 홀로 시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긴 했지만 사실 시어머니에게 사감이 많았다 뿐이지 딱히 형님을 싫어하거나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난임 치료 때문에 형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아픔이었기에 저 역시 진심으로 형님의 임신을 축하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저희 아들과는 피가 섞인 사촌 형제지간이 될 텐데 그 조모 되시는 분의 경솔함과 별개로 외동인 저희 아이의 소중한 형제가 되어주실 저도 바람하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서먹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게 되면 한층 부드러워지는 것이 집안 분위기 아니겠어요? 이제 이 집안에도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면 다소 냉랭한 형제지간도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고요. 물론 형님 임신하셨을 때 시어머니 유난히 끊이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무거운 몸 끌고 다니는 게 얼마나 고생스럽겠어. 가뜩이나 체력도 좋지 않은 아인데 그래도 엄마가 의사라서 저리 똑똑하니 애도 얼마나 똑똑하고 똑부러지겠냐. 저희 아들한테는 한 번도 그런 칭찬 해준 적 없으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자부심이 가득한 시어머니를 보니까 제가 괜히 우리 아들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형님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생각했기에 제 나름대로 도울 수 있는 것도 열심히 돕고 신경을 썼어요. 그 무렵 저도 본의 아니게 회사를 정리하게 돼서 짜투리 시간이 난 김에 저 임신해서 입덧 심할 때 아무것도 입에 안 넘어가도 유자청은 좀 넘어가기에 손수 만들어다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요. 그거 한 입 먹고 입덧이 가라앉았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워하는 형님 보니까 속 좁게 굴지 않고 잘해드리길 잘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마워 동서. 솔직히 동서가 나 임신하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줄은 몰랐는데 내가 너무 고맙다 동서. 원래 여자들이 아이 가졌을 때 감수성이 참 예민해지지 않나요? 그만큼 잘 다독거려줘야 할 시기이기도 하고요. 비록 손에 물 한 방울 묻힐 생각 않고 다소 눈치가 없어 제 속을 답답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긴 했지만 사람 심성 자체가 나쁜 사람 같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괜히 어색했던 동서와의 사이도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형님도 임신기간 잘 보내시고 아이 건강하게 출산하셨어요. 새 생명의 탄생이야 온 가족의 축복을 받을 일이지만 시어머니에겐 역대급 사건이었죠. 벌써부터 갓난쟁이 떠받드는 기세가 보통이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벌써부터 눈이 그냥 아주 또랑또랑한 것이 지 엄마 닮아 아주 똑부러지게 생겼다. 딱 봐도 큰일 할 관상 아니니?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호들갑을 떨고 있는 시어머니였죠. 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아주버님이 당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똑 닮은 손자에게 바득바득 며느리랑 똑같이 생겼다며 우기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참 사고회로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아이는 예뻤죠. 시어머니에 대한 제 서운한 감정을 차치하고 아이는 마땅히 귀히 여겨야 할 존재였습니다. 더군다나 내 아들과 일부이나마 피가 섞인 아이가 아니에요. 외동으로 자라 처음으로 친척 동생이 생긴 아들 녀석도 갓 태어나 새빨갛고 쭈글쭈글한 작은 얼굴과 꼬물거리는 장난감 같은 손가락을 보는 눈이 반짝였어요. 태준아, 인사해. 동생이야. 안녕, 아가? 벌써부터 동생이 예뻐 죽는 아이를 보니 흐뭇하더라고요. 그동안 이 집에 시집 오고 적지 않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만큼은 참 순수하고 예뻐서 지난 서운했던 감정을 잠시 잊을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성미가 그리 쉽게 바뀌겠어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의사 며느리가 집안 장손 낳아준 것이 감격에 맞지 않았던지 아직 어린아이를 거의 우상처럼 떠받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얘는 내 얼굴이라도 긁으면 어쩌려고. 형이 돼서 하는 행동이 왜 이리 산만해? 통통하게 살이 오른 사촌동생 볼살 한번 조심스럽게 찔러봤다가 시어머니 칼날 같은 한마디에 저희 아들이 바짝 얼어붙었어요. 순간 저희 부부는 물론이거니와 곁에 있던 형님 부부까지 긴장할 정도였죠. 남편이 당장이라도 한마디 할 것처럼 불만이 가득했지만 제가 한 번은 막아줬습니다. 어린 아이들 있는 데서 어른들이 큰 소리 내서 좋을 거 없다는 생각에 그러긴 했지만 저라고 시어머니한테 불만 없었겠어요. 당장에 제 할머니부터 그런 귀한 손자 취급 한번 받아보지 못한 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저야 제 아들 상처받지 않도록 달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태준아, 아기는 아주 약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거든? 이제 태준이도 유치원 형아니까 시원이 잘 돌봐줄 거예요. 갑작스럽게 버럭 소리치는 할머니 탓에 여전히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했음에도 착하게 말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다 같은 자식일 수 없고 워낙 의사 며느리 귀히 여겼으니 그 아이까지 떠받든다곤 하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도 당신 손자인데 어쩜 이렇게 취급이 다른지 속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도 아이들 보는 앞이니까 넘겨준 거지. 또 이런 식으로 내 아들 상처 주면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다음번엔 절대 가만히 넘기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어머니와 제 아이만 두지 않으려고 신경을 썼어요. 특히나 시조카인 시원이와 시어머니와 셋이 두는 건 더욱 쥐약이었죠. 아직 어린아이긴 하지만 점차 눈치가 늘어가는데 제 할머니가 사촌동생인 시원이와 자기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걸 어리다고 해서 눈치채지 못했을 리 있겠어요. 그게 아이에게 상처로 남을까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까지 같이 모여 있을 땐 제가 그 자리를 뜨지 않으려고 했고요. 내 자식 귀한 줄 모르는 시어머니인데 어쩌겠어요. 제 자식은 제가 지켜야죠. 그렇게 한 번씩 시댁 갈 때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골머니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별 볼 일 없는 며느리 취급당하더라도 내 새끼만은 그 꼴 당하게 할 수 없었기에 필연적인 일이기도 했죠. 그새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시조카도 무럭무럭 자라 이제 이유식도 하고 먹성이 제법이었습니다. 시원이가 저희 태준이를 참 좋아하고 잘 따랐어요. 할머니가 아무리 예뻐해줘도 어린아이들은 한창 누나들, 형들 좋아할 나이잖아요. 거기다 태준이도 형이랍시고 시원이를 살뜰하게 챙겨주니 시원이 입장에선 태준이가 좋았겠죠. 기특하게 두 아이 모두 욕심이 많은 성정이 아니어서 제가 가진 좋은 것들 서로에게 양보해 주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시원이가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지자 좋은 것들 뒤로 따로 감춰 시원이한테만 챙겨주곤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래도 우리 애도 당신 손자인데 어쩜 저렇게 치사스러운 차별을 하나 싶어 배알이 뒤틀렸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원이가 자꾸 시어머니가 자기한테만 준 비싼 간식들 아까운 줄 모르고 태준이에게 내밀곤 했거든요. 시원이만 먹이려고 따로 빼서 챙겨둔 것인데 귀한 손자가 그걸 저희 아들한테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있으니 시어머니 표정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동생 먹을 걸 뺏어가? 어린 것이 벌써부터 그렇게 식탐을 부리면 못 써.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태준이가 시원이 거 뺏었어요? 어머니도 분명히 보셨잖아요. 시원이가 태준이 손에 쥐어주는 거. 저 혼자 심술이 나서 아이한테 버럭 소리를 치는 걸 저도 더는 두고 보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까봐 아이들과 시어머니만 붙여두지 않은 거기도 했고요. 어쩜 나이 드실 만큼 드신 양반이 저렇게 행동이 어른스럽지 못한 건지 내 아들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저도 그만 화를 참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나마 제 선에서 해결됐으니 망정이지 이걸 제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봤으면 시댁을 뒤집어 엎고도 남을 일이었어요. 며느리가 당신한테 큰 소리까지 내니 저를 째려보시면서도 다른 말 더 보태는 것도 그래서였겠죠. 아들까지 등판했다간 당신이 맥도 모출이라는 걸 스스로도 아셨을 겁니다. 그날은 시어머니가 찬장 정리하는데 손이 닿질 않는다며 태준이 하교를 시키는 길에 연락이 왔어요.
저 일 그만둔 이후론 별것도 아닌 일로 자잘하게 절 불러내길 일상처럼 하는 시어머니였죠. 사이 좋은 고부지간이면 그런 것 좀 잠깐 들려서 해드리는 거 별로 번거롭게 느껴지지도 않았지만 그럴 만큼 살가운 고부 사이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퍼주는 건 꼭 형님을 퍼주면서 아쉬울 때 되면 찾는 건 결국 저더라고요. 그날은 다른 볼일도 있어서 아이 집에 데려다 줄 시간도 모자라 아이 데리고 함께 시댁에 가봤더니 늘 그렇듯 형님 네에서 시원히 맡겨두고 간 모양이었어요. 무려 툭불 한우를 냉장고에서 꺼내며 싱글벙글 하던 시어머니가 제가 태준이까지 데리고 온 걸 보고 멈칫하더라고요. 그 속내를 알만했습니다. 귀한 의사 며느리가 본 손자 입에 다 넣어주려고 했는데 뜻밖의 입이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했겠죠. 속으로 안 입고었지만 얼른 해달라는 거 해주고 아이 데려가서 더 맛있는 거 먹여야지 생각했어요. 태준아, 엄마가 잠깐만 이것만 하고 금방 집에 가자. 네. 그렇게 시어머니가 부탁한 짐 잠깐 넣어놓고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수납이 잘 안 돼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밖에서 갑자기 시어머니가 빽 소리를 지르는 통에 깜짝 놀랐어요. 급하게 나가보니 우리 태준이를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앞에서 아이가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매달려선 겁에 질려 있었어요. 야, 이게 너 주려고 산 줄 알아? 이게 얼마짜린데 어디서 건방지게 감히 먼저 처먹어? 네 것도 아닌걸. 생각보다 제 몸이 먼저 나갔습니다.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의 꼴이 무슨 악기 들린 듯 했어요. 무슨 천하의 원수라도 보는 듯 제 첫 손자를 우악스럽게 다그치는 시어머니 앞을 막아 섰습니다. 어머니, 진짜 미치셨어요? 제정신이에요? 지금 그게 애한테 할 소리예요? 보니까 시원히 주려고 작게 잘라 구운 소고기 한 점을 태준이가 먼저 집어먹은 모양이에요. 혹시 식사 예절이 잘못됐다면 꾸중을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곱게 들어줘도 대체 시어머니의 저 악에 가득 찬 말의 어느 구석에서 훈육의 기미를 찾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건방지게? 감히? 처먹어? 어머니 지금 그게 고작 8살 난 어머니 손자한테 할 말이에요? 제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어머니 뭔데 내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해요? 어머니가 뭔데? 저도 그때부턴 이성을 잃고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당신보다 팔팔하게 젊은 여자가 정말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벌일 기세로 그 난리를 치니 시어머니도 순간 겁을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성질만 같아선 시어머니고 뭐고 정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저도 모르게 불끈 기운이 샘솟아 우리 아들 번쩍 들쳐업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태준아 가자. 어머니 오늘 이렇게 끝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일 나 절대로 그냥 못 넘겨요. 그 길로 울먹이는 아이를 꽉 끌어안고 집까지 돌아오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주책맞게 눈물이 삐져나왔습니다. 도대체 내 아이가 뭐 때문에 제 친조모에게 이런 형편없는 대접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깟 소고기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요. 아니 그게 수백 수천을 호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머니가 돼서 손자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의사 며느리 몸에서 나온 손자는 귀하고 제 몸에서 나온 우리 아들은 노비라도 된답니까? 차별도 정도 것이지 어떻게 선을 넘어도 이렇게 세게 선을 넘을 수가 있어요. 계단에서부터 쿵쿵거리며 올라오는 아내와 아들에게 문을 따주었다가 두 모자 얼굴이 눈물로 흠뻑 젖어 있는 거 보고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여보, 왜 이래? 태준아, 너 울었어? 대체 무슨 일이야? 여보. 저 진짜 잘 우는 성격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도저히 제 눈물샘이 제 의지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그만 서름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태준이한테 소고기, 그깟 소고기로. 여보 진정 좀 하고 제대로 말을 좀 해봐. 꺼이꺼이 울면서 그날 우리 사랑하는 아들 태준이가 제 모친에게 당한 꼴을 눈물을 줄줄 흘리며 남편에게 털어놨어요. 이 여자가, 이 정신 나간 여자가 진짜. 제 얘기를 듣는 남편 눈에서 불이 튀는 듯 했습니다. 단박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남편이 창고에 들어가서 요란을 떨더니 이내 결혼 전 동호회에서 쓰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타났어요. 여보 일어나. 나랑 같이 나가.
그렇게 영문도 모르고 전 또다시 남편 손에 이끌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을 꽉 붙잡은 남편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흥분하고 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순간 반대편 손에 들린 야구 방망이를 보고 이 사람이 진짜 무슨 일 치는 건 아닌가 순간 겁이 나더라고요.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 남편 그렇게 대책 없는 사람 아니야. 그 말을 끝으로 보란 듯이 시댁 현관문을 발로 뻥 걷어차며 열어버린 남편이었습니다. 그새 아이 데리러 온 건지 형님의 아주버님까지 문짝을 부술 기세로 성나서 뛰어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뒤로 넘어갈 만큼 놀랐어요. 특히나 시어머니 그 몰골하고는 당신 아들 바라보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귀신이라도 본 듯 질려서 뒷걸음질을 쳐댔습니다. 그런 모친 쪽으로 야구 방망이를 들고 성큼성큼 남편이 걸어갔어요. 아이고. 그래도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지 당장이라도 일을 칠 듯한 작은 아들 기세에 시어머니가 납작 엎드렸죠. 그런 시어머니를 지나친 남편이 야구 방망이를 높이 치켜 들더니 그대로 퍽 내리쳤어요. 여보! 남편이 내리친 건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두 아들 내외가 각출해서 마련한 안마의자였습니다. 그것도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식들한테 가장 동정심 살 때 혼자 있으니 여기저기 아픈 게 더 서럽다며 우는 소리 해가며 뜯어간 거였죠. 한 번의 타격에 그치지 않고 젖 먹던 힘까지 짜내 안마의자를 그야말로 두들겨 패는 남편이었어요. 아이고. 그런 남편에게 제대로 겁을 집어먹었는지 바닥에 엎드린 시어머니가 알아듣기 어려운 소리를 해대며 겁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부수고 있는 게 안마의자지만 그 분노의 대상이 안마의자가 아니라는 걸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순간 놀란 전 그래 차라리 그렇게라도 저 사람 한이 조금이라도 풀리길 바라며 그냥 그 꼴 지켜보고 있었죠. 이윽고 반쯤 부서진 안마의자와 야구 방망이를 패대기를 치고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고함을 쳐댔습니다. 아들 차별한 것도 모자라서 이젠 내 새끼까지 함부로 대? 당신이 그러고도 할머니야? 그렇게 장남 좋고 의사 며느리가 좋으면 저것들 덕이나 보고 살 일이지. 아껴주지도 않은 아들 며느리 덕은 미쳤다고 보고 살았어. 당신한테 이 안마의자 쓸 자격이 어딨어? 내 새끼 입에 소고기 한 점 들어갔다고 그 어린 것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이란 내뱉는 인간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이고 그네야. 아이고 얘가 왜 이래? 겁에 질린 시어머니가 그렇게나 아끼고 사랑하는 큰아들 내외를 애타게 불렀지만 이미 남편 행동에 겁에 질린 그 둘은 시어머니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참 꼴 좋네요. 그렇게 사람 서럽게 만들면서 저들 편애하더니 막상 위협적인 순간엔 아무한테도 기댈 곳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한바탕 울고 남편이 저렇게 분풀이하는 것까지 보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리하여 차가운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앞으로 나나 저 사람이나 우리 태준이나 두 번 다시 어머니 보러 올 일 없을 거예요.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고기 한 점이 아까워서 남도 안 할 짓 하면서 상처 주는 인간을 내가 미쳤다고 보고 살아요? 어머니 어떻게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리 애가 왜 그따위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됐어. 어차피 죽을 때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인간이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면 그만이야. 앞으로 생활비니 뭐니 우리한테 빈대 붙을 생각 꿈도 꾸지 마. 당신 그런 거 누리고 살 자격 없어. 아니,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면 뻔뻔한 것도 정도 것이지. 내 새끼한테 그따위로 대놓고 그 아비 어미한테 생활비를 타서 쓸 생각이었어. 정말 염치도 없네요. 그렇게 좋아 죽겠는 형님 댁에 생활비 다 해달라고 하면 되겠네. 아니 둘째야. 둘째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아까는 내가 너무 흥분을 해서. 듣기 싫어. 우리가 오늘 일만 가지고 이러는 것 같아? 당신은 부모 대접 받을 자격 없어. 그렇게 둘째 아들 내외가 번갈아가며 시어머니를 비난하고 망신을 줬어요. 그러고 있는데도 큰아들 부부는 끼어들 생각조차 못하고 찍소리 않고 그 꼴 구경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욕먹는 것보다 그게 더 서러워 보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참 마지막까지 꼴이 우습기 짝이 없었어요.
그렇게 그동안 쌓인 화를 있는 대로 다 쏟아내고 남편과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집에 발걸음하는 일 없었어요. 내 남편, 내 새끼 우습게 생각하는 여자 안 보고 사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날 답지 않게 안 하던 짓까지 해가며 제대로 한을 풀고 와서 그런지 속이 후련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앞으로 나가던 아까운 돈은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생각하며 적금 통장 만들어 다달이 붓기 시작했어요. 진작 이렇게 할 것을 괜한 사람에게 아까운 돈 낭비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다행히 엄마 아빠가 어화둥둥 을러가며 열심히 아이 기분 풀어준 탓에 그날 저희 아이가 받은 충격은 차츰 사라졌어요. 우리 태준이가 부디 저 심성 고약한 조모 되도록 기억에 많이 남기지 말아주기만 바라는 저희 부부입니다. 진짜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저희 그렇게 깽판치고 시댁 뒤엎은 다음에 시어머니와 형님 부부 사이가 아주 서먹해졌더라고요. 당장 생활비가 반토막 나게 생겼으니 그리 사랑에 맞지 않던 큰아들 내외에게 시어머니가 또 징징거리며 우는 소리를 한 모양인데 그거 더 도와줄 생각은 형님 내에서 없었나 봅니다. 애초에 그 집에선 자기들 애까지 시어머니한테 맡기다시피 한 걸 생각하면 생활비는 저희 주던 거 배는 줬어야 하는데 귀한 손자 살뜰히 봐주면서 정작 노동력은 아끼지도 않는 둘째 아들 내서 뜯어 쓰던 게 기가 찰 일이었던 거죠. 그리 떠받들며 대우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그런 꼴이라니 막힌 속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혼자 사는 집에 적적하게 자식들 찾아오지도 않는데 뒤늦게 이래저래 아쉬운 생각이 들었겠죠. 슬그머니 걸어오기 시작한 시어머니 연락은 단 한 통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거예요. 기차 떠나고 뒤늦게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 있답니까? 저나 남편이나 우리 세 식구 잘 사는 것 외에 그 여자 어찌 지내든 말든 알 바 아니에요. 그 시간에 내 식구들 얼굴 한 번 더 쓰다듬어 주는 것이 생산적인 일이죠. 이렇게 지긋지긋했던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한 얘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남편이 한 행동이 지나치지 않았던 게 맞죠? 부모라면 응당 내 새끼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 식구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 거예요. 얘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전 70대 할머니입니다. 전 최근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까지 시집을 보냈어요. 그때 시원섭섭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이제야 드디어 부모로서 할 일이 다 끝났다 싶을 정도였어요. 애 세 키우고 내보내고 나니까 제 나이 벌써 70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날만을 기다리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잘된 자식들을 보면 마냥 대견하고 즐겁기만 하지만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자식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자식 키우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애 셋 대학만 보내려고 해도 돈의 정보에 뭐 하나 부모 손 안 가는 곳 없을 정도로 복잡한데 저는 애 셋 다 명문대 보내고 직업까지 다들 탄탄하게 길러냈으니 보통 고생이 아니었죠. 막내딸이 집에서 2시간 거리의 학교에 발령을 받게 돼서 독립을 시켜야 했어요. 자식이 셋이나 있어도 결혼 전까진 다 데리고 살아서 그런지 막내가 이렇게 빨리 독립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늦게 낳은 막내라 그런지 더 내보내기 싫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막내랑 제가 티격태격을 좀 했어요. 여자 혼자 살 집인데 이래저래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지. 무턱대고 지금 당장 아무 집이나 덥석 계약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학교 출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사 정리하려면 후딱 해버려야지. 우리 막내 어지간히 혼자 살고 싶은가 보네. 엄마 아빠는 우리 막내 나간다고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아픈데. 일밖에 모르던 남편도 늦게 본 막내딸에겐 아주 애지중지였어요. 첫째나 둘째 키울 땐 어떻게 크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내더니만 막내 키울 땐 본인이 재우고 먹이고 시키지 않아도 할 정도로 예뻐했죠. 그런 자식이 갑자기 독립한다고 하니까 남편도 걱정되고 서운한가 봐요. 우리 이사할 때도 같이 안 다니더니만 막내 집 알아본다고 하니까 출근까지 안 하고 따라다니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사실 전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밖에 할 줄 모르는 전업주부였어요. 제가 결혼했을 당시에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업을 공부하느라 집안일엔 일절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아와 집안일은 모두 제 차지였죠. 더군다나 당시에 시부모님과 같은 아파트에 살 때라 애들에 관해선 웬만하면 모두 다 시어머니에게 일일이 보고해야 할 때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애 학교 성적이나 학원 일정도 시어머니와 모두 다 공유해야 했죠. 어머, 이게 뭐니? 수학 70점? 너는 애가 시험을 이따위로 봤는데 아직도 학원 안 옮기고 뭐 했어? 지금 다니는 학원 그만두고 다시 알아봐. 당시에 큰딸이 고작 국민학생이었어요. 제가 태평한 건진 몰라도 시험이야 잘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는 거지. 그 정도로 학원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참 중요한 시험도 아니고 그냥 쪽지 시험 본 건데 이 정도로 무슨 학원을 옮겨요. 얘 봐라 얘 봐. 네가 그렇게 태평하게 구니까 애가 70점 맞은 시험지를 창피한지도 모르고 버젓이 책장 위에 올려놓는 거 아니냐? 우리 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70점이란 점수 받아본 적이 없어. 시어머니는 애가 공부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다 엄마 책임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집에서 애만 키우면서도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어떡하니? 안 되겠다. 내가 너 어릴 때 공부 좀 했다고 해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간섭이 더 심해졌죠. 사실 며느리 입장엔 사소한 잔소리 하나만 들어도 신경 쓰이고 눈치 보이는 법인데 자식들 일까지 일일이 참견하시니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저의 운이 좋은 편이에요. 경제적으로는 부족한 것 없이 오롯이 아이들만 신경 쓰면 됐으니까요. 저희 시부모님은 워낙 교육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아이들 일이라면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아끼지 않으셨어요. 애들 한창 키울 때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큰애가 수학 학원만으로는 성적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과외를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살짝 고민이 되더라고요. 국민학교 때라 피아노에 태권도에 다른 학원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과외까지 시키려면 예체능 중 하나를 끊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마침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단번에 제게 애들 학원 끊을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괜히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애들 아끼니 운동이니 끊을 생각하지 말어. 어릴 때 경험이 나중에 커서 다 나오는 거다. 더군다나 사람이 공부만 하고 취미생활 하나 없으면 그것처럼 빈해 보이는 게 없어. 내 말 명심해. 아직 국민학생인데 하루 종일 학원만 가는 게 애가 너무 지치는 것 같아서요. 운동하는 건 워낙 안 좋아하니까 태권도라도 좀 빼줄까 봐요. 너는 지금 남의 자식 얘기하니? 엄마가 돼서 하는 소리 봐라. 여자애들 고학년 되면 앉아만 있으려고 해서 살찌기 딱 좋아. 그나마 하는 운동이라곤 태권도밖에 없는데 돈을 줘서라도 시켜야지. 시어머니의 교육 철학은 확고했어요.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거기에 취미 생활까지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아이로 키우게 하려고 하셨죠. 당신이 자식들에게 해서 성공했던 방법대로 저도 제 자식들에게 똑같이 시키길 바라셨습니다.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시아버지까지 두 분 다 모두 엄격하셔서 결혼하고 나서부터 평생 시부모니 눈치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시부모님께 배운 것도 많고 도움받을 일도 많다 보니 전 시부모님을 존경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해준 것도 없으면서 평생 사고만 치시고 바라기만 하신 분들이라 비교가 많이 됐거든요. 전 그나마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으로 대학까지 졸업했지만 제 동생 중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한 애가 없어요. 그나마 저라도 대학 나와 이름 있는 대기업이라도 들어가서 시집 오기 전까지 평생 가장으로 산 덕분에 동생들도 사람 구실하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만약 저마저 별 볼 일 없다면 우리 집은 답이 없었을 거예요. 어릴 때 기억은 이제 가물가물하지만 한 가지 똑똑히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저랑 제 동생이 학교 다닐 때인데 육성회비가 아마 600원 정도였을 거예요. 그날 육성회비를 내야 하는 날이었는데 어머니가 1,000원을 제 손에 주워주시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큰애, 네가 오늘 학교 선생님께 가서 둘이나 학교 같이 다니니까 육성회비 좀 깎아달라고 해. 엄마 1,000원밖에 없어. 전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학교가 시장통도 아니고 어떻게 애더러 육성회비를 깎아서 내라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엄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학교에서 누가 육성회비를 깎아줘.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200원 더 줘.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저는 눈을 크게 부라리고 어머니께 반항했어요. 그때 아마 제 인생의 첫 번째 반항이었을 거예요. 그 전까진 부모님께서 하라는 대로 모두 다 했었던 것 같은데 그날은 저도 어머니의 말이 너무 창피해서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할 수 없네. 너랑 네 동생 중에 하나는 학교 그만둬야지 뭐. 그깟 200원이 없어서 자식 중 하나는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데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아무리 가난한 부모라도 그렇지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때 알았죠. 부모라고 싸질러 낳을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 순간 전 눈이 획 돌았습니다. 전 그대로 어머니에게 달려들어서 어머니의 주머니를 뒤졌어요. 아이, 이년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리 안 떨어져. 그깟 200원이 없어서 학교 때려치운다는 게 말이 돼요? 빨리 돈 줘요. 없으면 꺼서라도 내놔요. 저도 저였지만 혹여나 동생이 이 모습을 볼까봐 걱정돼서 전 한시라도 빨리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어머니를 닥달했어요. 아이고 이년이 눈깔이 돌았네 돌았어. 알았다 이년아. 학교 열심히 다녀서 어디 부모 호강 시켜주나 좀 보자. 어머니는 그제야 옷장 안에서 꺼낸 돈을 제 얼굴에 던졌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없는 것도 아니고 뻔히 있으면서 자식한테 그런 망신을 주려고 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부모라고 이미 오만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서 말도 섞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래도 저나 동생들을 낳아준 부모이니 인연을 끊을 수는 없었죠. 그날 이후 전 악착같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말대로 부모님 호강시켜주겠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었고 오롯이 저와 동생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런 집구석에서 내가 살 방법은 공부밖에 없겠구나 싶어서요. 그런 집구석에서 평생 살았으니 시부모님이 제게 무슨 구박을 하셔도 전 시부모님이 싫지 않았어요. 세상에 낳기만 했지 부모 노릇도 해주지 않는 부모들도 하다하니까요. 그래서 결혼도 남편이랑 한 거예요. 사실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9살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저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한 번 결혼했었고요. 시부모님이 정략적으로 맺어준 사이였다는데 얼마 안 가고 여자가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만해요. 저희 집안이야 워낙 가진 것 없는 집안이라 남편 재력만 보고 제치짜리라도 홀라당 시집와서 살고야 있지만 우리 시댁이 웬만한 집 귀한 여식이 참고 살만한 집안은 아니에요. 시부모님이 보통 아니시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혼한 아들을 그냥 둘 수 없으니 바로 재혼을 시키겠다고 여기저기 또 선을 보게 했는데 그땐 남편이 원하지 않았대요. 한 번 실패했으니 다시 또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싶진 않았던 거죠. 그러던 중 저와 만난 겁니다. 저와 남편은 제 친구의 결혼식에서 만나게 됐어요. 제 친구가 다니던 직장이 바로 시부모님이 운영하던 회사라 회사 직원들이 다 결혼식에 왔었는데 그 자리에서 남편이 저에게 첫눈에 반한 친구들끼리 하는 피로연 자리까지 따라왔더라고요. 직장 상사면서도 말이죠. 그날 이후 남편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 덕에 저와 남편은 결혼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저도 남편이 나이도 많고 이혼한 경력도 있다고 해서 결혼까진 망설여지긴 했었는데 그땐 남편이 워낙 저에게 공을 들일 때라 홀라당 넘어가고 말았어요. 사실 그 시대에 서울이 40평대 아파트가 있다는데 어떻게 안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결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시부모님이야 평생 저에게 무섭게 구셨지만 남편 아니었으면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바뀌진 못했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이 아무리 간섭하시고 모질게 구셔도 전 불만이 없었습니다. 제 팔자에 이 정도로 살 수 있었던 건 다 시부모님 덕이니까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까지 해서 4남매 중 2을 서울대에 보냈어요. 다른 자녀들은 외국에 유학까지 보냈고요. 처음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시어머니처럼 할 수 있을까 믿지 않았죠.
시어머니야 태생부터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라신 분이라 그 세계를 잘 아시겠지만 전 전혀 아니다 보니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해서 제 자식들이 성공적으로 자라줄 거라 기대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얘기대로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제가 낳은 자식들도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자식 둘 결혼시킬 때도 시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애들 홍기가 찼을 때쯤 저도 나름대로 좋은 자리로 보내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애들 결혼까지 관여하려고 드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시부모님이 힘써주신 덕분에 큰애나 작은애나 다 좋은 혼처를 만나 시집 장가가서 잘 살아요. 남편은 본인이 부모님이 정해주신 결혼을 했다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다 보니 아이들 결혼까지 시부모님이 왈가왈부하는 걸 탐탁지 않아 했지만 제 자식들은 남편과 달랐습니다. 워낙 공부하고 일하느라 연애할 시간이 없다 보니 오히려 시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선자리에 흔쾌히 나가 결혼까지 골인했어요. 첫째, 둘째는 어릴 때부터 제가 크게 신경 쓸 때가 없긴 했어요. 둘 다 욕심이 많은 편이라 주변에서 잔소리하지 않아도 둘 다 알아서 공부하고 진로도 정하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전 진심으로 시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죠. 둘째 결혼하자마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첫째 손주가 돌잔치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남편한테 말은 안 했지만 저도 참 신기했던 게 시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느낀 게 시부모님이 저에게 모질다면 모질고 엄하다면 엄하게 구셨지만 그래도 저희 친정 부모님보단 저에게 있어서 여러 면으로 진짜 부모 같다고 생각해요. 더 존경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저희 친정 식구들도 인정할 정도였죠. 돌아가신 저희 친정 아버진 툭하면 저에게 시부모님에게 잘하라고 하셨어요. 결혼 초엔 저도 어이가 없었던 게 시아버지께서 장남이시라 명절에 시댁 제사를 하면 손님들이 끝도 없이 왔습니다. 손님 접대를 하다 보면 명절 연휴 끝날 때까지 친정에 못 갈 수도 있었어요. 전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시라도 빨리 친정에 가고 싶어 틈만 나면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요. 그러면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시집 갔으면 출가 외인이지 친정에 오긴 뭘 와. 안 그래도 너희 시아버지가 명절이라고 집에 비싼 사고를 다 보내셨더라.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시댁 제사나 잘 지내드려. 지금 같으면 신경 쓸 일도 아니지만 그땐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시댁 옆에 살면서 시집살이 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1년에 딱 2번 명절에 친정 가는 것도 못 가게 하니 서럽더라고요. 그런 마음에 하소연한 건데 믿었던 친정 어머니마저 시부모님 편을 드니 화가 나더라고요. 엄만 그깟 사고를 날 팔기라도 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설거지만 하는 통에 허리가 쑤셔 죽겠는데 여기서 더 잘하기는 뭘 더 잘해요. 시부모님이나 남편에게 화가 나는 걸 전 괜히 친정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골 얘기를 하는데 화가 불쑥 올라오더라고요. 아이고 이년이 부잣집에 시집가서 호강하고 살면서 그깟 설거지도 하는 게 대수라고 지랄이네 지랄이야. 오서방이 나이 많고 이혼 좀 했다고 괜히 그 앞에서 대접 빠지려고 하면 안 돼. 항상 네가 납작 엎드려서 잘해야지. 시부모님한테도 책 잡힐 일 하지 말고. 저도 자식을 셋이나 낳고 나서야 생각해보니 당시에 친정 부모님도 제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연히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부모님도 얼마나 제가 보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그땐 저도 멋모르던 시절이라 그런 부모님의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마냥 제 상황이 힘들고 안쓰러웠어요. 엄마가 말 안 해도 워낙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시부모님 앞에 서면 알아서 쪼그라들어서 할 말이 있어도 입도 제대로 못 대. 친정 부모님도 저에게 살가운 부모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에게 살갑지 못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돈이나 갖다 줄 알았지 착한 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 너도 이 가난한 부모가 창피하고 귀찮겠지. 그나마 너라도 팔자 폈으니까 부모 생각하지 말고 네 자식들 생각해서 안 쫓겨나게 잘하고 살아. 악담인지 응원인지 모를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면 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결되지 않을 일에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시간이 제겐 없었어요. 다시 시어머니에게 끌려다니며 손님 접대를 마저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이 힘든 날이 언제쯤 끝날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끝이 오긴 오더라고요. 매일 정신없이 애 새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까 어느새 저도 다 늙어 있었고 평생 제 옆에 계실 것만 같던 시부모님도 부모님도 모두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제 제 인생에도 조용한 휴식이 찾아오나 싶었는데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더군요. 저에겐 아직 막내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늦게 낳은 막둥이라고 막내를 오냐오냐 키웠더니 애가 좀 소심하고 유약해요. 막내가 한창 공부할 땐 시어머니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오늘 내일 하실 때라 애한테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저도 나름 첫째, 둘째 키워본 내공이 있으니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냐고 저에게 모든 걸 일임하셨죠. 그래도 그 내공으로 막내를 선생까지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런데 저도 주변에 말은 안 했지만 그때까지 우여곡절이 많기는 했습니다. 막내는 애가 워낙 자기 주장이 약해요.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대학 때까지도 일절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을 정도였죠. 항상 저나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어요. 특히나 수능 보고 대학 입시할 땐 심각했죠. 원서 넣기 전날까지 학교를 결정 못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얘를 정말 어쩌면 좋아. 아무리 성적 맞춰서 간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뭘 배우고 싶은 건지 정도는 네가 결정을 해야지. 어떻게 이 정도로 뭘 해야 할지 모를 수가 있어? 그걸 꼭 내가 결정해야 돼? 그냥 담임한테 무조건 붙을 것 같은 대학에 원서 써달라고 하면 안 돼? 물론 우리나라 학생 중 공부하면서 몇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선택해서 가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정도는 알 나이인데 항상 뭐든 다른 사람이 정해주길 바라고 있으니 부모로선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결정을 못해서 당시 막내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교대에 가게 된 거예요. 여자 직업으로 선생님만한 게 없다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홀딱 넘어가서요. 바로 몇 년 전까지 대학은 물론이고 아침에 뭘 입어야 하는지까지 제게 물어보던 애가 집을 나갈 땐 기다렸다는 것처럼 급하게 나가려고 하니까 저나 남편이라 서운한 것도 서운한 거지만 신기할 노릇이었죠. 다른 애들처럼 부모 잔소리 귀찮아하고 뭐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자식이면 이해해요. 자식 셋 중에 유난히 유약하고 언니나 오빠한테 맘아걸 소리까지 들으며 살던 애가 독립할 땐 뒤도 안 돌아보고 가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부모의 촉은 무시 못합니다. 막내 하는 짓이 영 정같지 않고 이상하다 했더니만 다 이유가 있었어요. 막내가 학교 근처로 독립하고 나간 지 100일 정도 됐을 때 일입니다. 이사하고 초반엔 집에도 자주 오고 전화도 자주 하더니만 학교에 출근하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없는지 확실히 연락이 뜸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통화도 길게 못할 정도로 바쁜 것 같아 마음이 쓰였어요. 할 줄 아는 거라곤 배달시키는 것밖에 모르는 앤데 밥이나 잘 챙겨 먹을까 걱정돼서 하루는 제가 막내가 좋아하는 반찬들만 싸서 애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분명 이사할 때 현관문을 새로 바꾸면서 비밀번호를 제가 설정해 줬어요. 그런데 비밀번호가 틀리더라고요. 전 제가 번호를 잘못 눌렀나 싶어 계속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그때였어요. 딸네 집 안쪽에서 문이 열리더군요. 그러고는 웬 젊은 남자가 나왔어요. 복장도 너무 편한 운동복 차림인 남자가 말이죠. 전 순간 너무 당황해서 제가 집을 잘못 찾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꾸벅 사과하고 현관문을 다시 확인했어요. 근데 호수가 분명 딸네 집이었습니다. 전 기가 막혀서 문을 열고 나온 남자에게 누구냐고 따져 물었죠. 제 말에 문을 열고 나온 남자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만 갑자기 90도로 고개를 숙이더니 저에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전 제가 왜 그쪽 어머님이냐고 당신 누구냐고 다시 한번 따져 물었죠. 그 순간 뒤쪽 엘리베이터가 열리더니만 딸이 내리며 저를 보고 놀라서 달려왔어요. 엄마, 갑자기 왜 연락도 안 하고 왔어? 그 순간 막내딸의 표정을 보고 나니 단번에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겠더라고요. 이런 걸 보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아니, 순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하나 봅니다. 전 문 앞에 서 있던 남자를 밀어내고 곧장 딸네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곤 딸네 집 구석구석을 다 뒤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일말의 기대를 했어요. 바로 조금 전 문을 열고 나온 남잔 단순히 막내 남자친구겠거니 믿고 싶었거든요. 제가 나이도 많고 고지식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할머니지만 그렇다고 딸 남자친구까지 인정 못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화장실이랑 옷장 딱 두 군데 열어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제 딸은 이 남자애랑 동거하고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연기가 아니더군요. 전 순간 눈앞이 까마득해지더니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사람이 이래서 머리 잡고 쓰러지는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잡고 휘청거리니까 막내와 막내 남자친구라는 놈이 달려와서 제 어깨를 잡으며 부축을 하더라고요. 둘 다 연신 괜찮냐고 묻는데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뭐 괜찮아? 네가 엄마면 이 꼬락서니를 보고도 괜찮냔 말 나오겠니?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이러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 나가겠다고 한 거구나? 괘씸하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자식 새끼라고 곱게 키워놨더니만 이런 식으로 제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딸년이라고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엄마 놀라는 건 알겠는데 나도 벌써 30이 다 됐어. 옛날 같으면 시집을 갔어도 2번을 갔을 나이인데 연애 좀 하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펄쩍 뛸 일이야? 딸년은 제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정말이지 기가 찰 노릇이더군요. 연애는 무슨 네가 지금 하는 게 동거지 연애야? 너 이러고 있는 거 어디 아버지 아시면 너 그대로 끌려들어가 머리털 다 뽑히고도 남아있너나.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이 막내한텐 항상 관대해서 그렇지 원래 성격은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이 의대 막바지에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와선 의대 때려치우겠다고 난리를 쳤을 때도 정신 나갔다고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겠다고 바리깡까지 들고 따라다녔어요. 그런 사람이 귀하디 귀한 막내딸이 동거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저까지도 집에서 쫓아낼지도 몰라요. 자식 교육을 거지같이 시켰다고요. 전 제 자식만 있는 상황이 아니니 애써 마음을 다독이고 딸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남자애가 마음이 약한지 제가 나타난 순간부터 바짝 쫄아선 무릎까지 꿇고 바닥에 앉았더라고요. 그런데 전 딸과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막내딸의 남자친구라는 놈은 사윗감으로 빵점이었어요. 딸 대학 후배라는데 나이도 딸보다 2살이나 어린데다가 이제 막 군대 제대를 하고 나와서 아직 대학생이라네요. 제대하고 지낼 곳이 없어서 줄곧 딸네 집에서 지냈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도 그렇지. 나이도 어린 친구가 무작정 여자친구 집에 들어와서 살면 어떡해? 자네도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야. 전 믿기지 않는 상황에 답답해서 소리를 좀 질렀어요. 그러자 군대까지 갔다 왔다는 남자놈이 배짱도 없는지 제가 부모님도 안 계시냐고 소리를 지르자마자 놀라선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다 기억 들어가는 소리로 중얼거리더군요.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곧 올라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부모님 서울로 올라오시면 바로 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도 작은 소리로 중얼거려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 듣고 보니 잠깐만 딸네 집에서 지내다가 금방 나갈 생각이었다고 하더군요. 남자의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군대 가기 전엔 지내던 집이 있었는데 군대에 들어가면서 집을 내놓고 다녀온 상황이라 급하게 지낼 곳이 없었답니다. 마침 지방에 계시던 남자애네 부모가 곧 서울로 이사를 올 예정이라 그전까지만 여자친구인 딸네 집에서 지낼 예정이었대요. 전 듣는 내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 딸이지만 너무 한심해서요.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안다는 애가 저렇게 사리분별을 못하나 싶어서요. 잠시도 그 집에는 있고 싶지 않아서 반찬만 급하게 주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딸년이 눈치는 있는지 슬그머니 제 뒤로 따라 나오더군요. 어이구, 이 엇똑똑아. 그 나이에 할 짓이 없어서 군대 간 남자애나 기다리고 있고. 참 잘한다, 잘해. 대학 때부터 만났는데 그럼 어떡해. 군대 갔다고 헤어져?
딸과 딸 남자친구는 대학 때 만나 CC로 4년을 넘게 만났다네요.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정말이지 속을 모르겠습니다. 2년 뭘 잘했다고 엄마 앞에서 큰 소리야. 너 엄마 말 명심해. 네 아빠 아는 날엔 너나 나나 그날로 이 집안에서 쫓겨나는 거야. 저 부모 서울에 올라오는 대로 바로 내보내. 안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결혼하기 전에 남자랑 살아보고 결혼해야 한다고도 하지만 전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 남자놈 머리끄덩이를 잡고 나가라고 내쫓고 싶었죠. 하지만 다 큰 딸년이 하는 일인데 제가 지금 당장 남자애를 집에서 끌어낸다고 한들 끌어내질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딸과 사이만 더 벌어질 뿐이었겠죠. 정신 똑바로 차려 이년아. 엄마 너 동거하는 거 절대 허락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임 잘하고 하루빨리 저 자식 내보내. 아우 엄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전 애써 말을 아꼈습니다. 이미 딸이 괘씸할 만큼 괘씸하고 실망할 만큼 실망했지만 마지막 기대만큼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막내가 저와 남편의 딸이 맞는다면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쁠 리 없어요. 저도 잠깐 보긴 했지만 막내 남자친구라는 녀석은 누가 봐도 지금 당장 결혼을 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더군다나 막내는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누구보다 현실을 직시하게 될 거예요.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없는 남자와는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저는 제 딸을 굳게 믿으며 지금 당장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일로 딸에게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짜고짜 그 남자애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놀라서 딸네 집으로 쫓아갔죠. 역시나 딸과 딸 남자친구 놈이 같이 있더군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남자친구 부모 서울로 올라오면 바로 내보낸다더니 갑자기 결혼이라니. 설마 너 임신했어? 제 상식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건 그 이유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들이 애를 가졌구나 싶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임신을 한 게 아니라네요. 나 임신 안 했어. 진영이 불쌍해서 넌 이렇게 살게 못 두겠어. 그냥 내가 책임지고 결혼해서 같이 살래. 전 이게 다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딸년 말이 자기 남자친구가 불쌍해서 그냥 이대로는 안 되겠답니다. 자기가 남자애를 책임지겠대요. 그때부턴 저도 슬슬 불안하더군요. 어쩌면 이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닌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전 차분하게 앉아 얘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딸도 남자친구 놈이랑 눈을 맞추더니 둘이 손을 꼭 잡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잠시 후 상황이 180도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전 막내에게 얘기를 듣는 내내 눈물이 왈칵 올라와 꾹 참았어요. 그 정도로 막내 남자친구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이 집에서 둘을 처음 봤을 때 저에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남자애네 집안이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남자애네 집이 시골 중에서도 시골인데 그 동네에서 공부를 제법 잘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서울로 대학을 오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워낙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부모님께서 서울로 대학을 보낼 형편이 안 됐대요. 그래서 본인이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서울로 올라올 준비를 했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서울에 교대까지 합격했는데도 가족 중 누구도 축하해주지 않았대요. 오히려 가족들의 원망을 들었답니다. 너만 혼자 이 집구석 벗어나서 사니까 좋냐? 우리는 전기세 낼 돈도 없어서 죽겠는데 장남이라는 놈이 혼자 서울로 도망가서 대학생 소리나 들으며 사니까 살만한가 봐. 막내 남자친구 부모님은 평생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아버진 평생 여기저기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돈 되는 일만 있으면 기웃거리며 간신히 먹고 살았고 어머니는 동네 아는 사람들 가게 일을 도와주며 근근히 먹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막내 남자친구가 서울에 올라오고 나선 그마저도 벌지를 않았는지 힘들게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자꾸만 돈을 보내라고 닥달을 했대요.
다른 애들은 과제하랴 시험 준비하랴 공부하기도 바빴는데 우리 진영인 학교 다니는 내내 돈 벌어야 한다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도 공부해서 장학금 받겠다고 수석도 몇 번이나 했다니까. 그랬습니다. 막내가 2살이나 어린 풋내기 남자아이를 좋아한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 막내야 평생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곱게만 자라서 진영이라는 애가 신기했던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까지 벌어서 시골에 부모한테 보내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어요. 전 얘기를 다 듣고 나니 진영이라는 애가 다르게 보였어요. 저의 지난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말이죠. 사정은 대충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지금 당장 결혼을 해. 진영이 부모님이 곧 서울에 올라오신다고 했었다며. 그게 어머님 사실은요.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집이 하나 있으신데 그걸 팔고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했던 건데요. 글쎄 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하셔서 그 집마저 날리게 생겼대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집도 절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중인가 봐요. 전 도대체가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그런 상황에 결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그러자 딸내미가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진영이 부모님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분들이야. 사기는 본인들이 당해놓고 진영이더러 지금 당장 대학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와서 아는 사람 공장에 취직하라고 난리래. 진영이가 공장에 취직한다는 게 말이 돼? 우리 진영이 시골로 못 가게 하려면 나랑 빨리 살림 차리고 사는 수밖에 없어, 엄마. 들으면 들을수록 답이 없었습니다. 진영이라는 애의 사정이 딱한 거야 저도 알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상황에 결혼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선 대충 상황을 알겠다고 좀 생각해보자고 둘러대곤 곧장 딸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그러고는 제정신이냐고 등을 몇 번이나 때렸습니다. 아, 엄마 그만 좀 해. 엄마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나 진영이랑 결혼할 거야. 결혼해서 내가 진영이 대학 졸업도 시키고 시험도 볼 수 있게 뒷바라지 해줄 거라고. 제 딸년이지만 보면 볼수록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뭐 좋다고 저렇게 졸라본 적이 없는 앤데 그 어리숙한 남자애가 뭐가 좋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였어요. 하필이면 그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딸과 제가 하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막내가 뒷바라지 하긴 누굴 뒷바라지 한다고 그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어요. 이미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전 남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실직고 했죠. 남편은 얘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동거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은 저에게 난리를 쳤어요. 뭐? 동거? 당신 그걸 알고도 지금까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었던 거야? 딸년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남편이 무뚝뚝하긴 해도 화는 잘 안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같이 산 지 40년 만에 저에게 고함을 치며 화를 내는데 저 무서워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제 앞으로 딸이 나서더니 안 해도 될 말을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다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저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시든 진영이랑 결혼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발 결혼만은 제가 알아서 좀 하게 내버려 두세요. 막내 말에 저도 남편도 둘 다 어안이 벙벙했죠. 저와 남편이 지금까지 살면서 막내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킨 적이라도 있으면 이 정도로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본인이 뭘 해야 하는지 몰라서 허둥거리길래 도와준 건데 이제와 저와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남자애가 좋아도 그렇지. 매일 어떡하냐고 징징거리길래 엄마로서 도와준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돼? 그러니까요. 30이 다 될 때까지도 저처럼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던 애가 진영이 만나고 나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알게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분명 딸내미가 하는 소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분명한데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제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가슴이 다 욱신거리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남편 마음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날 저녁 밤새 뒤척거리는 게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막내에게 전화를 해서 진영이 그 친구 좀 만나보자고 하더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남편과 벌써 40년을 넘게 살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남편은 어떻게든 막내와 진영이를 찢어놓을 생각만 할 줄 알았는데 막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까지 했을진 몰랐어요. 거기다가 더 신기했던 건 진영이를 만나고 나서 남편이 결혼을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운 딸인데 내가 우리 딸 마음도 하나 모르겠어. 진영인지 뭔지 그놈 쳐다보는 눈빛에 하트가 그렁그렁하니 아주 좋아 죽더만. 첫째나 둘째나 다 사랑이 뭔지 모르고 조건만 보고 결혼해서 내 마음이 다 찝찝했었는데 우리 막내는 그래도 사랑만 보고 결혼하겠다고 저렇게 조르는데 내가 다른 건 못해줘도 평생 좋아하는 놈이랑 살겐 해줘야지. 아무리 그래도 애가 적당히는 좀 있어야죠. 대학생이 웬 말이야, 대학생이? 당신 70 넘었고 난 좀 있으면 80이야. 우리 막내가 옆에 평생 있어줄 것도 아닌데 지가 좋다는 놈이랑 살게 해줘야지.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해왔어요. 지금이야 전문 경영인한테 회사를 맡기고 크게 관여는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일주일에 두세 번은 출근해서 공장도 둘러보고 회의에도 참석합니다. 전 남편이 언제나 꼿꼿하게 사는 모습만 봐서 그런지 벌써 80이 다 됐다는 말에 너무 놀랐어요. 남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딸 곁에 있어줄 수는 없는데 딸이 원하는 사람과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와 남편의 남은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흰 막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시켰습니다. 사실 자식을 둘이나 먼저 시집장가를 보내본 사람으로서 막내딸 결혼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시키긴 했어요. 사위도 어쩐지 어수룩해 보이는 게 영 믿음직스러워 보이진 않을 뿐더러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사돈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첫째, 둘째 결혼시키면서 사돈들을 많이 상대해봤지만 막내네 사돈은 영 이상합니다. 결혼 준비하는 내내 사돈이랑 마음이 맞는 구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입견을 없이 보려고 해도 막내에게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런지 영 이상하더라고요. 집구석에 돈 없는 거야 진작 들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애초에 결혼 준비부터 집까지 몽땅 다 저희 쪽에서 준비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다 했다고 해서 사돈 앞에서 생색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고마워하는 마음 정도는 있어야 하잖아요. 사돈은 고마워하는 마음은커녕 저희 집안이나 제 딸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아무리 요즘 여자들이 날고기는 시대라도 그렇지 여자애가 얼마나 우리 아들이 좋으면 친정 돈까지 끌어다가 결혼을 한답니까? 아이고 여자애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결혼 직전까지 바깥사돈이 저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마음 같아선 결혼이고 뭐고 다 뒤집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우리 딸애가 진영이라면 아주 목을 매니 제가 참을 수밖에 없었죠. 자식이라고 아주 원수가 따로 없었어요. 제 딸이 철딱선이라고는 없는 덕분에 진영이가 땡 잡은 거죠 뭐. 제 딸이 진영이 대학도 졸업시키고 임용 뒷바라지까지 한다는데 웬만한 부모보다 낫잖아요. 저라고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들었겠어요. 애가 착하고 똑똑하다는 거야 알지만 아무리 봐도 든든한 구석이라곤 조금도 없으니 영 불안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저런 놈이랑 제 딸 두고 제가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돈이고 뭐고 말도 좋게 나가질 않았어요. 역시나 사람들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건데 처음부터 아니다 싶었을 때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마터면 제 딸 인생을 말아먹을 뻔했어요. 그날은 막내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할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전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아무래도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반찬을 좀 만들어 뒀어요. 막내 신혼집이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전 잠깐 반찬만 주고 올 생각으로 남편과 함께 막내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딸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딸네 집 안쪽에서 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놀라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때였어요. 안쪽에서 딸아이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전 딸 얼굴 보자마자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어요.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막내를 키우면서 저나 남편이나 애 몸에 손을 댄 적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애 얼굴이 엉망이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범벅이 돼선 얼굴에 멍까지 들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얼굴이 왜 이래? 저와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멍청한 줄 알았던 사위놈이 혹시나 제 딸에게 손을 댄 건가 싶어 남편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사위놈 멱살을 잡았어요. 너 이 자식, 내 딸 얼굴이 왜 저래? 네가 내 딸을 저렇게 만든 거야? 그런데 남편 손에 의해 고개를 든 사위와 얼굴은 더 엉망이었습니다. 멍 정도가 아니라 피까지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사돈들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거실 바닥엔 화분이 떨어져 있고 유리 파편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사돈 두 분이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도저히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은 애써 마음을 가다듬으며 사돈들에게 정중히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사돈은 무식한 소리를 해댔어요. 와, 세상 참 좋아졌네요. 친정부모가 설마 애들 신혼여행에서 왔다고 바로 쪼르르 보러 온 겁니까? 사돈, 제가 이번 한 번만 말하는데요. 명심하세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에요. 애가 도대체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이 컸으면 어른 무서운 줄 모르더군요. 앞으로 제가 이 집에서 지내면서 며느리 교육 좀 시킬 테니까 앞으로 사돈 두 분은 출가 외인한텐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사돈?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자기 멋대로 해도는 사돈 때문에 안 그래도 미쳐버릴 노릇인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도대체 언제부터 이 집에 들어와 산 건지 거실에는 온통 사돈들 물건이 깔려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하나 정신이 없는 와중에 옆에 있던 안사돈은 더하더군요. 제가 싸온 가방을 자기 멋대로 주방으로 가져가더니 한다는 소리가 기가 찼습니다. 아이고, 서울 사람이라 그런가 손이 왜 이렇게 작아요? 식구가 몇인데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라고. 전 도무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머리가 다 지끈거렸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저까지 미쳐버릴 것 같아 전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아유, 다 조용히 해요. 개소리 하지 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부터 설명해요. 사돈이 왜 우리 딸 집에 있는지부터, 그리고 내 딸이랑 사위 얼굴이 왜 저 모양인지 설명하라고요. 전 태어나서 이 정도로 화가 나본 건 처음입니다. 70평생 살면서 이 정도로 비상식적인 인간들은 처음 만나봐요. 그런데 사돈인지 뭔지 아는 인간들이 하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글쎄, 애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둘이 이 집에 들어와 살기로 했답니다. 본인들이 명색이 부모인데 살던 집까지 날리고 여기저기 전전하고 다니는데 자식으로서 집에 있으면 같이 사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고요. 그 소리에 사위랑 딸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건 안 된다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사돈 둘이 애들이 신혼여행 간 사이에 사람 불러 문을 따고 들어와 일주일이나 제 딸 집에 산 겁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애들이 놀라서 사돈에게 따져 물었더니 화가 난 바깥 사돈이 사돈과 제 딸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폭언을 해댄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도 상처가 나고 집안꼴도 난리가 난 겁니다. 저와 남편은 순간 너무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질 않았어요. 심지어 남편은 화를 참을 수가 없는지 손까지 벌벌 떨더군요.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그렇지 애들하고 제대로 상의도 안 하고 이런 일 벌이면 어떡합니까?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아이고, 부모라는 양반이 새끼를 젖따위로 키워서 남의 집에 보냈으니 알만하지. 경찰? 좋습니다. 신고하시오. 우리나라 법에 자식 사는 집에 부모가 들어왔다고 쫓아내도 되는 법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돈은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어요. 우리가 딸에게 사준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놓고 경찰에 신고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네요. 이 인간들이 우리를 아주 물로 보내. 이제부터 당신들이랑 우린 사돈도 뭣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몇 시간 내로 여기서 다 끌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딸을 데리고 나온 남편은 곧장 주변에 아는 법조계 지인들에게 모두 다 전화를 돌렸어요. 남편과 친한 후배 아들이 현재 검사예요. 그 검사 말이 먼저 딸을 이혼시켜야 한답니다. 그래야 사돈을 법적으로 내쫓을 수 있다네요. 아니면 지금 당장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네 남편 웬만하면 참고 보듬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다.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지금 당장 저 집안 인간들 다 끌어내. 남편은 더는 참을 수 없다면서 사위고 뭐고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 모두 사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지 막내는 절대 자기 남편하고는 못 헤어진답니다. 아빠, 엄마도 우리 진영이 얼굴 봤잖아. 우리 진영이 잘못 없어. 나 절대 우리 진영이 저런 사람들하고 사는 걸 못 봐. 엄마, 아빠 제발 우리 진영이 좀 구해줘. 얼굴에 멍까지 들어서 질질 짜는 딸년 얼굴을 보는데 저도 남편도 한숨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도저히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 말할 데가 없어서 사연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좀 주세요. 저와 남편은 무조건 딸과 사위를 헤어지게 하고 딸이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 딸 집에 그 인간들이 있어요.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오는데도 문을 꽁꽁 잠그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사위와 딸은 멀쩡한 집 놔두고 우리 집에 와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지금이라도 당장 아는 경찰들을 보내서 집안에서 끌어내겠다고 난리지만 제가 애써 말리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강제적인 것보단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남편은 사위를 보기만 하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에요. 전 사실 사위도 안쓰러워요. 지금까지 돈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는 모르고 살다가 무식하고 괴물 같은 인간들에 걸려드니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현명하신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엔 저희와 달리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